강태준 씨, 역사는 당신 같은 자들의 전리품이 아니오. 평생을 서재에서 묵묵히 진실을 줬던 한 늙은 학자는 어쩌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무대 위에서 한 시대의 거짓을 심판하게 된 것일까요?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균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곧 그 장대한 이야기의 첫 페이지가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거짓이 진실 행세를 하고 잊혀진 진실은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홀로 흐느끼기도 합니다. 여기 평생을 그 먼지 쌓인 진실을 찾아 헤맨 한 사내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선우, 올해 나이 68. 한때는 서슬 퍼런 권력 앞에서도 펜 하나로 맞섰던 기자였으나 이제는 세월의 흐름 앞에 무력해진 은퇴한 노학자일 뿐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드는 낡은 서재. 박선우는 잠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방 안을 가득 메운 것은 잉크 냄새가 아닌 오래된 종이들이 뿜어내는 캐캐 묵은 시간의 냄새였습니다. 그의 굽은 등 뒤로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빛바랜 역사서와 누렇게 변색된 자료 뭉치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것이 그의 인생이었고 그의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늘 패배의 쓴맛만을 남기는 듯 했습니다. TV 화면 속에서 현란한 조명을 받으며 한 사내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학계의 거두 강태준.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고 비단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부가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의 자본으로 독립자금을 댔던 위대한 사업가였다며 그를 기리는 민족영웅역사관 건립 사업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열광했고 언론은 그의 선행을 칭송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박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화면 속 강태준의 얼굴이 흐릿한 시야 너머로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짓말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의 귓가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맴돌았습니다. 선우야, 내 할아버지는 이름 없는 영웅이셨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영웅의 역사를 훔치고 자신의 조상을 영웅으로 둔갑시키는 자들이 있음을. 그들은 진실을 두려워하기에 더 큰 목소리로 거짓을 외치는 법이다. 박선우의 할아버지는 강태준의 조부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의 조부는 박선우는 책상 위에 놓인 할아버지의 손때 묻은 낡은 기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강태준의 조부가 동지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불을 쌓았던 정황들이 희미한 잉크 자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조각이 빠진 퍼즐처럼 진실은 늘 그의 소나기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이 싸움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 그는 강태준의 역사 왜곡에 맞서 홀로 자료를 모으고 학회에 반박 논문을 제출하고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조롱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거대 비리를 폭로하려다 압력에 굴복해야 했던 그날의 무력감이 다시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찌하여 이리도 고통스러워야 하는가? 그는 낡은 소파에 몸을 묻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은 아직도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학술 포럼에 참석한 박선우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강태준도 귀빈으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논리정연하게 강태준이 제시한 자료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어 나갔습니다. 그는 강태준의 조부가 사업 자금을 마련한 시기와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검거된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당시 신문 기사에 실린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장내는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안타깝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열정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선생께서 제시하신 자료들은 안타깝게도 명백한 오독이며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억측에 불과합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애로운 스승이 미숙한 제자를 타이르듯 박선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아니,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묘한 언어의 마술로 본질을 흐리고 박선우를 역사적 사실관계도 파악 못하는 감상적인 늙은이로 만들어버리는 과정이었습니다. 한평생 진실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이 이제 와서 이런 근거 없는 의혹으로 고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쐐기였습니다. 포럼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존경의 눈빛은 사라지고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이 박선우에게로 향했습니다. 박선우는 무어라 더 말을 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벽 앞에서, 잘 벼려진 칼 앞에서 낡은 펜은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포럼에서 완전히 짓밟힌 박선우는 넋 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헤맸습니다.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눈부시게 아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정처 없이 걷던 그의 발길이 인사동의 낡고 후미진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골동품 가게들이 먼지 쌓인 시간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 그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 가장 허름한 한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게 안 먼지가 뽀얗게 쌓인 진열장 구석에 놓인 물건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손때 묻은 검은색 몸체, 금빛으로 희미하게 빛나는 펜촉. 그것은 분명 할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셨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낡은 만년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홀린 듯 가게 안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지는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쓰러져가던 마지막 불씨가 그의 눈동자 속에서 희미하게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년필이 어쩌면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때로는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기도 합니다. 단단해 보이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망치가 아니라 아주 작은 틈새로 스며든 한 줄기 빛일 때가 있습니다. 박선우에게 인사동 골목에서 발견한 낡은 만년필 하나가 바로 그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어둠으로 그를 이끄는 절망의 또 다른 이름일까요? 박선우의 서재는 이전과 같았지만 공기는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패배감과 무력감으로 가득 찼던 공간에 이제는 희미한 기대와 불안이 안개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낡은 만년필이 스탠드 불빛 아래 검고 완만한 곡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이고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할아버지의 체온이라도 느껴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내 마음을 이토록 흔드는 것인가? 그는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와닿는 차갑고 단단한 감촉. 그는 눈을 감고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서재에는 늘 잉크 냄새와 함께 종이 넘기는 소리가 가득했었지요. 선우야, 할아버지의 나직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기록하는 것을 두려워 마라. 펜은 칼보다 강하진 않지만 칼보다 오래 살아남아 진실을 증언한단다. 그 말씀이 지금껏 그의 인생을 지탱해 온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념은 강태준 앞에서 산산조각 나지 않았던가. 어쩌면 이 만년필도 그저 낡은 물건일 뿐 자신의 감상적인 미련이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만년필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이질감. 만년필의 몸통을 돌려 잠그는 부분이 아주 희미하게 머리카락 한 올 두께만큼 헐겁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펜을 잡아온 기자의 감각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싹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심장을 휘감았습니다. 박선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돋보기 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평소와 반대 방향으로 만년필의 몸통을 아주 조심스럽게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만년필이라면 더 잠겨야 할 그것이 아주 미세하게 덜컥거리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완전히 분리된 만년필의 몸통 안 잉크 카트리지가 들어있어야 할 공간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쌀알처럼 말려있는 누런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심장이 발소리를 내며 뛰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핀셋으로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갇혀있던 그것은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숨을 죽인 채 그는 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것으로 보이는 희미하지만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의 나열과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낯선 이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1945만 817 서대문 형무소 뒤 삼나무집 한진명. 이게 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1945년 8월 17일이라면 광복이 된 지 불과 이틀 뒤였습니다. 혼란의 정점에서 할아버지는 왜 이런 기록을 남겨 만년필 속에 숨겨두셨던 걸까? 한진명이라는 이름은 또 누구인가? 박선우는 곧바로 서재의 모든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잠을 잊은 채 낡은 지도와 서적, 그리고 과거 자신이 취재했던 자료들 속에서 그 암호의 의미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거대한 불길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가 남긴 유언이자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몇 주간의 처절한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숫자들의 의미를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집원 주소였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뒤, 지금은 재개발로 흔적조차 사라진 낡은 동네의 한 주택가. 그는 낡은 지도를 들고 무작정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아파트 공사 현장과 소음만이 그를 맞았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주변을 서성이던 그때였습니다. 저만치 앞에서 허리가 굽은 한 노파가 리어카 가득 폐지를 싣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선우는 무심코 그녀를 지나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만년필은 아직도 주인을 기다리는구먼. 바람결처럼 스쳐 지나간 목소리. 박선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노파는 이미 좁은 골목 안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홀린 듯 골목으로 뛰어들어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못 들은 것인가? 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손에 쥔 만년필을 어떻게 알아본단 말인가? 온몸에 소름이 돋은 채 멍하니 서 있을 때였습니다. 품 안에서 요란한 진동과 함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불안한 예감에 휩싸여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TV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비단처럼 부드럽지만 뱀처럼 차가운 강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선생님, 낡은 물건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과거는 그저 과거에 묻어두는 것이 현명한 법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뚜뚜.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박선우는 재개발 지역의 황량한 공터 한가운데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한 손에는 할아버지가 남긴 암호 쪽지를, 다른 한 손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휴대전화를 쥔 채였습니다. 방금 전 스쳐 지나간 노파의 알 수 없는 속삭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강태준의 섬뜩한 경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망이 그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길은 때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인간은 자신의 신념과 마주하고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두려움과 싸워야만 합니다. 강태준의 섬뜩한 경고는 박선우를 올가매는 거대한 거미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덫에서 빠져나오거나 혹은 영원히 잠식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귓전을 떠난 후에도 박선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전화기에서 전해져 온 것은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눈이 되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선언이었고, 더 이상 나아간다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다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서재로 돌아온 그는 창문의 커튼을 단단히 쳤습니다.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희미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바늘처럼 곤두서 작은 소리에도 움찔 놀라곤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성공한 변호사가 된 아들, 단아한 미소를 짓고 있는 며느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손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그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들의 평온한 일상을 자신의 이 낡고 승산 없는 싸움에 끌어들여도 되는 것일까? 강태준 같은 자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가족을 건드리는 것쯤은 서슴지 않을 위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권력의 압력에 굴복했던 그날처럼 이번에도 그저 침묵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은 아닐까? 마음 한구석에서 비겁한 속삭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공적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영웅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진실은 영원히 저 거짓의 역사 아래 생매장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에 대한 배신이자 살아있는 자신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꾹 쥐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진실을 외면했을 때 평생을 따라다닐 치욕과 후회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것이다. 이것이 나 박선우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이다. 박선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강태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아직 정의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가르쳤던 수습기자 중 지금은 작은 인터넷 대한 언론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거대 언론사들이 외면하는 진실을 파헤치는 가난하지만 기계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박선우는 그에게 만년필 속 쪽지와 자신이 추적한 내용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젊은 기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며칠 후 진실의 소리라는 이름의 작은 인터넷 언론 홈페이지에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역사학자 K씨의 조부 미화 사업, 숨겨진 진실은? 파장은 미미했습니다. 거대 포털 사이트에서는 제대로 노출조차 되지 않았고 몇몇 역사 커뮤니티에서 잠시 논쟁이 벌어지다 잊히는 듯 했습니다. 박선우는 초조했지만 작은 불씨 하나를 던진 것에 의미를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 작은 불씨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손에 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가 이사로 있는 거대 방송사의 프라임타임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방송은 박선우의 기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방송은 가짜 뉴스의 사회적 해악을 주제로 다루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박선우를 지목했습니다. 방송은 20년 전 박선우가 기자 시절에 썼던 기사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기업 총수의 비자금 관련 특종이었지만 일부 금액에 착오가 있어 정정 보도를 했던 그의 기자 인생의 남은 작은 오점이었습니다. 방송은 이 작은 실수를 부풀리고 왜곡하여 그가 상습적으로 기사를 조작하고 망상에 빠져 사는 인물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전문가라는 자들이 나와 그의 심리 상태를 분석했고 은퇴 후 사회적 고립감이 만들어낸 과대망상일 수 있다는 진단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비수가 날아왔습니다. 방송은 그의 아들 박지훈 변호사와 인터뷰를 짰습니다. 박선우는 아들에게 전화해 절대 인터뷰에 응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아들은 아버지, 제 위치도 생각해 주세요. 사실대로만 말씀드리면 문제 없을 겁니다. 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TV 화면에 등장한 아들의 모습은 박선우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고뇌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원칙을 지키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존경합니다. 하지만 최근 은퇴하신 이후로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예전 같지 않으실 때도 있고요. 부디 아버님께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버지를 걱정하는 효자의 언어였지만 그 행간에는 우리 아버지는 늙고 병들었으니 그의 말을 믿지 말라는 차가운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몸담은 거대 로펌이 강태준의 회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박선우는 너무 늦게야 알았습니다. 강태준은 그의 가장 약한 골이 바로 자식을 이용해 그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었습니다. 방송의 마지막은 강태준의 인터뷰가 장식했습니다. 그는 슬픔과 연민이 가득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박 선생님 같은 분이 저렇게 무너지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 역사는 기록이 부족해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어쩌면 박 선생님의 할아버님께서도 본인이 기억하는 그런 영웅이 아니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드셨던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박선우의 신념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박선우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평생의 동료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그를 외면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진실을 외치는 늙은 기자가 아닌 망상에 빠진 불쌍한 노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강태준이 던진 의심의 씨앗이 독초처럼 자라나 그의 영혼을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틀린 것일까? 나의 기억이, 아버지의 유언이, 할아버지의 삶이 전부 나의 망상이었을까? 그는 할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지배하던 그 순간, 딩동,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그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은 끈질기게 그리고 단호하게 다시 울렸습니다. 박선우는 마지못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재개발 지역에서 마주쳤던 허리 굽은 노파 한지민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사이에 더욱 초췌해진 모습이었지만 그 깊고 슬픈 눈은 놀라울 만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선우의 무너진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마른 입술을 열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선생의 할아버지를 변절자로 만들었지요. 박선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소. 그들이 진짜로 훔쳐간 것은 이름 석자가 아니었으니. 한지민의 마지막 말은 천둥처럼 박선우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넘게 숨겨져 왔던 더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의 서막을 알리는 예고였습니다. 하나의 촛불은 어둠 속에서 미약하지만 또 다른 촛불을 만나면 그 빛은 배가 되어 어둠을 밀어냅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각자의 어둠 속에서 외롭게 진실의 불씨를 지켜온 두 사람이 마침내 마주 섰습니다. 한지민의 등장은 박선우에게 단순한 조력자의 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혔던 역사가 보내는 간절한 신호였고 거짓의 성을 무너뜨릴 거대한 파문의 시작이었습니다. 한지민의 마지막 말은 박선우의 귓가가 아닌 영혼에 직접 와서 박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훔쳐간 것은 이름 석자가 아니었으니 그는 잠시 숨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눈앞에 이 허름한 노파와 자신만이 존재하는 듯한 기묘한 정적. 그는 기계적으로 문을 열어 길을 터주었습니다. 한지민은 아무 말 없이 마치 자신의 집을 찾아온 것처럼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선우는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이끌었습니다. 어지럽게 널린 책과 자료들, 그리고 패배의 공기가 가득한 공간. 한지민은 그 모든 것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박선우 할아버지의 낡은 흑백 사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박선우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인가? 어떻게 나의 할아버지를 아는가? 강태준이 보낸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의심과 혼란으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깊은 눈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교활함이 아닌 자신과 같은 종류의 뼛속까지 시린 고통과 한이었습니다. 한지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서재 그분 서재와 꼭 닮았구려. 책 냄새, 잉크 냄새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고집까지도. 그녀의 목소리에 박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빗장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대체 제 할아버지를 어찌 아시는 겁니까? 한지민은 대답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인생사가 아닌 강태준 가문에 의해 무참히 찢기고 지워져 버린 한 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민, 만년필 쪽지에 적혀있던 한진명의 하나뿐인 손녀였습니다. 박선우의 할아버지와 한진명은
조국 독립이라는 하나의 뜻 아래 목숨을 나눈 동지이자 형제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의 조부 강인규는 그런 그들의 신뢰를 가장하여 가장 가까이서 정보를 빼돌렸던 밀정이었습니다. 강인규는 단순한 밀정이 아니었소. 그는 동지들의 피를 팔아 자신의 배를 채운 악마였지. 우리 할아버님과 선생의 할아버님께서 어렵게 모은 군자금을 통째로 가로채고 조직의 명단 전부를 일본 순사에게 넘겼소. 그리곤 그 모든 죄를 선생의 할아버지께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독립을 도운 사업가로 둔갑한 것이오. 박선우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이 흘렸던 변절자라는 말이 이런 의미였단 말인가. 그날 이후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소. 아비와 어미, 어린 동생들까지 모두 외놈들 손에 죽고 나 혼자 살아남았지. 평생을 죽은 듯이 숨어 살았소. 강인규의 아들, 그리고 그 손자 강태준까지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며 역사를 찬양하는 꼴을 이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말이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핏물이 응고된 듯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름진 손을 천천히 자신의 품속으로 가져갔습니다. 겹겹이 싼 옷 안쪽에서 기름종이로 소중하게 감싸인 작은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펼치자 세월의 무게에 누렇게 변색된 낡은 사진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젊은 청년들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맨 앞줄,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은 분명 자신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어깨동무를 한 채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가 한진명일 터였습니다. 박선우의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편 마치 그림자처럼 서서 교활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한 사내 강태준의 조부 강인규였습니다. 박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그곳에는 만년필로 쓴 듯한 힘있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성의 마지막 맹세, 배신자의 그림자를 경계하며 사진 속 할아버지의 눈빛이 마치 살아있는 듯 그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태준 가문의 원죄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이자 후손에게 남긴 피 맺힌 유언이었습니다. 사진을 든 박선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강태준이 심어놓았던 의심의 독초는 성난 불길 앞에서 순식간에 재로 변했습니다. 이것이었구나. 이것이 그들이 훔쳐간 진짜 역사였구나. 할아버지의 이름에 변절자라는 오명을 씌우고 한진명의 존재 자체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린 뒤 그들의 공적을 통째로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무력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이었고 반드시 진실을 되찾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맹세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한지민, 사진 속의 할아버지와 그의 동지들이 모두 자신과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박선우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잊힌 영웅들의 이름으로 거짓의 역사를 심판할 집행자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만년필 쪽지와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쪽지에 적힌 날짜 1945년 8월 17일과 사진 뒤에 경성의 마지막 맹세,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 뒤 삼나무집.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첫 번째 행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선우는 결심에 찬 눈으로 한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인규가 훔쳐간 것은 군자금만이 아닐 겁니다. 할아버님들의 모든 활동 기록,
명단, 계획, 그 모든 역사를 통째로 훔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결코 없애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의 거짓된 공적을 뒷받침할 유일한 자료일 테니까요. 그 삼나무집, 그곳에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의 선언은 거대한 거짓의 성을 향한 첫 번째 선전포고였습니다. 꺼져가던 등불 두 개가 만나 하나의 불꽃이 되었지만 그 빛이 밝아질수록 어둠 또한 더욱 짙어지는 법입니다. 박선우와 한지민 두 사람이 40년 만에 되찾은 진실의 지도는 그들을 희망으로 이끄는 동시에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위험한 길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악마는 가장 잔인한 미소와 함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선우의 서재는 더 이상 패배와 고독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두 명의 늙은 병사가 세월의 먼지를 털어내고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었습니다. 박선우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메마른 그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낡은 지도를 펼쳐놓고 밤을 새워가며 삼괴나무집의 흔적을 추적했고 한지민은 옆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주며 그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서로의 눈을 마주칠 때면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연대감이 흐르곤 했습니다. 박선우는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약과를 사와 그녀에게 건넸고 한지민은 주름진 손으로 그의 흐트러진 서류 더미를 말없이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가족이었고 시대를 초월한 동지였습니다. 박선우는 이 평온이 계속되기를, 이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연약한 노인의 어깨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운 것은 아닐까? 강태준이라는 악마가 이 마지막 남은 증인마저 해치려 들지는 않을까? 그 불안은 곧 끔찍한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들은 마침내 삼괴나무집의 현재 위치를 특정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래전 집이 헐린 그 자리에는 낡은 시립도서관의 별관으로 사용되는 3층짜리 석조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바로 강태준이 이사장으로 있는 우정문화재단이었습니다. 우정은 강태준 조부의 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 현장 위에 보란듯이 기념비를 세워두고 그 안에 전리품을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적의 심장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요새였습니다. 이럴 수가 놈의 소나기에 그대로 있었단 말인가. 박선우는 허탈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한지민의 눈은 오히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잘된 일이오. 놈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 그곳이 가장 허술한 법이지. 길은 있을 것이오. 두 사람이 도서관 별관에 접근할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던 그날 밤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밤이 깊도록 자료 정리를 돕고 돌아가던 한지민의 뒤를 검은 그림자가 밟았습니다. 그녀가 사는 허름한 달동네의 좁고 어두운 골목길, 인적이 끊긴 그곳에서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사내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망구, 가진 거 다 내놔. 사내는 고의적으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녀가 끌던 리어카를 거칠게 엎어버렸습니다. 폐지 더미가 밤의 아스팔트 위로 어지럽게 쏟아졌습니다. 한지민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사내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연약한 몸이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사내는 그녀의 옷을 뒤지는 척하며 품 안에 고이 간직했던 기름종이 꾸러미를 날쌔게 낚아챘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물적 증거. 괴한은 그녀의 귓가에 뱀처럼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쥐 죽은 듯이 살지 않으면 다음엔 목숨이 없을 줄 알아. 사내는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골목에는 넘어진 리어카와 흩어진 폐지 더미, 그리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한지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선우는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한지민의 작은 단칸방은 처참했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까져 피가 흐르는 그녀는 몸의 상처보다 더 깊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사라졌다는 절망적인 사실. 박선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탓이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했던 자신이 연약한 노인을 위험 속으로 밀어넣은 것이었습니다. 강태준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려는 자를 말과 글로 짓밟는 것을 넘어 직접적인 폭력으로 위협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박선우는 무너진 폐지 더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안에서 타오르던 분노와 사명감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 자리에는 뼈를 깎는 듯한 죄책감과 무력감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고고한 신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더럽고 추악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한지민의 상처 입은 얼굴을, 공포에 질린 그 눈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마저 잃게 된다면, 진실을 향한 마지막 연결고리이자 자신이 지켜줘야 할 유일한 동지를 잃게 된다면, 그 생각에 이르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펜만 잡아온 굳은 살 하나 없는 학자의 손. 이 손으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상대를 쓰러뜨릴 힘도 소중한 사람을 지킬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내가 틀렸다. 이것은 전쟁이다. 그리고 나는 군인이 아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던가. 모든 희망을 잃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인간은 비로소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박선우에게 닥쳐온 절망은 그의 신념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게 할 운명의 시험대였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거나 잿더미 속에서 마지막 불씨를 되살려야만 합니다. 작은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박선우의 폐부를 시리게 파고들었다. 낡은 침상에 누워 얕은 잠에 빠진 한지민의 얼굴은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듯했다. 멍든 뺨과 붕대를 감은 팔목이 그의 심장을 예리한 칼날처럼 후벼 팠다. 저 상처는 강태준이 낸 것이 아니었다. 바로 나 박선우가 낸 상처였다. 진실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연약한 노인을 사지로 내몬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후회와 죄책감이 독사처럼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더 이상 한지민의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어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의 서재는 더 이상 작전 본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어리석음과 패배가 고스란히 전시된 무덤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미친 짓을, 이길 수도 없는 이 전쟁을 이제는 끝내야만 한다고.
그는 창고에서 낡은 상자들을 꺼내왔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자료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상자 속에 담기 시작했다. 빛바랜 지도, 누렇게 변색된 문서들, 빼곡하게 메모를 적어 놓은 취재 수처? 그것들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의 젊음이었고 열정이었으며 꺼지지 않던 신념의 증거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것들은 한 노인의 어리석은 고집이 남긴 상처의 흔적일 뿐이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마저 벽에서 내려 먼지를 닦아낸 뒤 상자 가장 깊은 곳에 넣었다. 더 이상 그 올곧은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꾸짖기 위함도 원망하기 위함도 아니었다. 완벽한 항복 선언을 하기 위해서였다. 목이 잠긴 목소리로 배지훈아, 나다. 내가 틀렸다. 다 내 망상이었던 것 같다. 이제 다 그만두련다. 너희에게 더는 배 끼치지 않을게. 미안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비난보다 박선우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전화를 끄는 그는 텅 빈 서재 한가운데 먼지가 쌓여가는 상자들 옆에 주저앉았다. 그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완벽한 어둠이었다. 다음 날 그는 한지민에게 모든 것을 그만두겠다고 이제는 그녀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그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한지민은 깨어 있었다. 그녀는 박선우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가 붕대를 감지하는 손을 힘겹게 들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의 손바닥 위에 무언가를 꾹 쥐어주었다. 사진을 감쌌던 이제는 텅 비어버린 낡은 기름종이었다. 한지민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사진이 전부가 아니오. 박선우는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 할아버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 밤 제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었소. 만약 모든 증표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거든 진실은 순교자의 기도와 배신자의 탐욕이 만나는 곳에 숨겨두었다고 그리 가보라 하셨소. 순교자의 기도와 배신자의 탐욕?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이었다. 박선우는 그저 충격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그녀가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습니다. 다 잊고 편히 쉬십시오. 제가 다 그만두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순간 한지민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오, 포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포기하면 우린 영원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기침과 함께 다시 의식을 잃었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은 박선우에게 보내는 간절한 애원이자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었다. 박선우는 망연자실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한지민이 남긴 알 수 없는 수수께끼로 가득했지만 포기하겠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상자를 봉인하려 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만년필과 암호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무심코 그 쪽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1945만 817 서대문 형무소 뒤 삼나무집 한진명. 그때였다. 뇌리에 전기가 흐르듯 병실에서 들었던 한지민의 마지막 말이 겹쳐졌다. 순교자의 기도와 배신자의 탐욕이 만나는 곳. 순교자의 기도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 일제에 항거하다 쓰러져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순교자들이 마지막 기도를 올렸던 곳. 배신자의 탐욕 그리고 삼괴나무집.
강태준의 조부가 동지들을 배신하고 얻은 부와 명예, 그 탐욕의 상징. 그는 미친 듯이 서재의 낡은 지도들을 다시 펼쳤다. 그가 찾아냈던 지금은 도서관 별관이 들어선 그 자리. 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주변을 샅샅이 훑쳤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도서관 별관 바로 옆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치 모두에게 잊혀진 섬처럼 자리한 작고 낡은 교회. 그 교회의 이름은 서대문 순교자 기념교회였다. 순교자의 기도와 배신자의 탐욕이 만나는 곳. 바로 그곳이었다. 하지만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그때 그의 시선이 다시 만년필 쪽지에 머물렀다. 날짜와 이름. 이것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면 할아버지가 기자이시기 전에 독실한 신자였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리고 동지들과 성경 구절로 암호를 주고받았다는 아버지의 이야기도 1945만 817 19장 45절, 8장 17절. 그는 낡은 성경책을 펼쳐 수많은 구절들을 대입해봤지만 의미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머리를 쥐어뜯던 그의 눈에 문득 쪽지 전체가 다시 들어왔다. 가장 중요한 단서, 한진명, 그리고 숫자들. 어쩌면 이것은 성경 구절이 아니라 도서관의 책을 찾는 천국이요 같은 것이 아닐까? 오래전 도서관들은 저자 이름의 자음과 분류 번호를 조합해 책을 찾곤 했다. 한진명, 히읗지음 미음, 그리고 숫자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컴퓨터를 켰다. 서대문 순교자 기념 교회와 삼계나무집의 역사를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1945년 광복 직후 미처 정리되지 않은 혼란 속에서 순교자 기념 교회는 잠시 오래된 장서들을 보관하는 임시 서고 역할을 했었다는 짧은 기록 한 줄. 그리고 그 서고의 관리 대장 번호 체계가 바로 저자 이름과 숫자들의 조합이라는 사실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박선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할아버지가 남긴 시대를 뛰어넘은 마지막 취재 지시서였다. 그의 눈에서 절망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혹한의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타오르기 시작한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맹렬한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잊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거짓의 왕좌에 앉아 역사를 농락하던 자를 향한 심판의 시간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혔던 영웅들의 피 맺힌 절규였고 빼앗긴 역사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추악한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박선우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절망과 무력감의 그림자는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서리빨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두려움은 사라졌다. 자신의 목숨도 남은 명예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뛰고 있었다. 그것은 단죄였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호소하는 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짓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는 집행관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진실의 소리의 젊은 기자 이준영 PD에게 연락했다. 예전처럼 정보를 제공하고 기사를 부탁하는 낮은 자세가 아니었다. 그는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가 세상을 뒤흔들 일생일대의 특종을 제안하는 노련한 승부사의 모습이었다. 그는 이준영 PD 앞에서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논리정연하게 펼쳐 보였다. 만년필의 암호, 한지민의 존재, 순교자 기념교회와 도서관 별관의 연결고리,
그리고 성경책 속에 숨겨져 있을 마지막 증거에 대한 추론까지. 이준영 PD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박선우의 확신에 찬 눈빛과 치밀한 논리 앞에서 점차 압도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거대한 거짓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하게 설계된 작전이었다. 선생님,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특종이 아닙니다.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박선우는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필요하네. 나는 낡은 무기를 쥔 늙은 병사일 뿐이야.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선 진실을 세상에 알릴 자네의 카메라와 젊은 용기가 필요해. 함께 싸워주겠나? 이준영 PD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세대를 뛰어넘은 진실을 위한 동맹이 그 순간 결성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적의 심장부, 우정문화재단이 관리하는 도서관 별관의 비공개 자료실이었다. 정면으로 뚫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준영 PD는 기지를 발휘했다. 그는 재단 측에 잊혀진 지역 교회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다. 강태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을 칭송하며 그의 업적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를 취했다. 자신의 공적을 알리는 일에 혈안이 된 강태준과 재단은 의심 없이 촬영을 허가했다. 촬영 당일 박선우는 역사자문위원이라는 직함으로 이준영 PD와 동행했다. 이 PD가 재단 관계자들의 시선을 끌며 요란하게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박선우는 약속된 대로 자료실 가장 깊숙한 곳 특수보관석으로 조용히 향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할아버지가 남긴 암호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히읗지음 미음 그리고 숫자들. 그는 낡은 서가를 미친 듯이 훑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서가 가장 아래 칸, 다른 책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낡고 해진 가죽 성경책 한 권. 책 등에는 먼지 아래 희미하게 한진명이라는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었다. 심장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책을 펼쳤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다. 책의 중간 부분부터 수십 장의 페이지가 정교하게 도려내어져 비밀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기름종이로 여러 겹싸인 작은 가죽 수첩 하나가 잠들어 있었다. 박선우 할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채워진 조직의 활동 일지였다. 그 안에는 동지들의 이름과 거점, 군자금 내역, 그리고 강인규가 일본 순사들과 접선한 날짜와 장소, 밀고의 대가로 받은 금액까지 그의 모든 배신 행각이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짓의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이었다. 모든 것을 손에 넣은 그들에게 하늘이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닷새 후 강태준이 자신의 필생의 역작, 민족영웅 역사관의 개관식에서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기념연설을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에 그를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였다. 개관식 당일 행사장은 정재계 인사들과 수많은 언론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선 강태준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조부 강인규가 얼마나 위대한 애국자였는지를, 그의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에 어떤 밑거름이 되었는지를 열변하고 있었다. 국민들은 TV 앞에 모여 앉아 그의 연설에 감동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태준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무대 뒤 초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암전되었다. 장내가 술렁였다.
잠시 후 스크린에 다시 불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곳에 비친 것은 강태준의 얼굴이 아니었다. 박선우 할아버지의 수첩 속 강인규의 배신 행각이 기록된 페이지가 화면 가득히 나타났다. 그의 서명과 함께 일본어로 된 밀정 자금 수령증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방송사고인 줄 알았던 스피커에서 박선우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준영 PD의 작은 팀이 방송국 주조정실의 송출 신호를 장악한 것이었다. 1944년 10월 7일 동지 한진명 외 7명 경성역 창고 거사 계획 밀고자 강인규에 의해 탈로 전원 현장에서 총살 대가 현금 5,000엔. 박선우의 떨리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수첩의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장내는 경악과 충격으로 휩싸였다. 강태준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과 객석을 번갈아 보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꺼! 저거 당장 꺼! 저건 모함이야!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박선우의 담담한 진실의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마침내 모든 낭독이 끝나고 스크린에는 박선우와 한지민의 할아버지가 함께 찍었던 빛바랜 사진이 비춰졌다. 객석에 앉아있던 박선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모든 이들의 시선을 받으며 휘청거리는 강태준을 향해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는 손에 실제 수첩을 든 채 강태준의 바로 앞에 섰다. 이것이 그의 직접적인 응징이었다. 박선우는 장내의 모든 마이크가 켜진 것을 확인하고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준 씨, 역사는 당신 같은 자들의 전리품이 아니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 완전히 이성을 잃은 강태준이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는 박선우의 손에 들린 마이크를 낚아채며 미친 듯이 소리쳤다. 이 늙은이가 진짜 미쳤구나! 저 자해하레비가 바로 변절자였어!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다! 그리고 저 영감탱이의 아들 박지훈 변호사! 그놈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내게 협력했지! 내 놈의 아들 말이다! 마지막 독침이었다. 자신의 아들이 이 추악한 진실을 알고도 자신을 배신했다는 충격적인 폭로. 전국의 시청자들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카메라는 서서히 충격과 비탄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는 박선우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거짓의 왕자는 무너졌고 심판의 불꽃은 모든 것을 태운 뒤 사그라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싸움은 어쩌면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진실 앞에서 승리한 노학자는 이제 아버지라는 이름 앞에 놓인 또 하나의 아픈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승리의 순간, 그는 가장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개관식의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박선우는 망부석처럼 단상 위에 서 있었다. 강태준이 마지막 발악처럼 내뱉은 말, 내 놈의 아들도 모든 걸 알고 있었지. 라는 그 잔인한 문장이 그의 귓속을 무한히 맴돌았다. 사람들은 그의 위대한 승리를 칭송했지만 그의 귓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수십 년간 짊어져온 역사의 무게보다 아들의 배신이라는 그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집으로 돌아온 며칠간 그는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 세상은 그의 승리를 연일 대서특필했지만 정작 그는 승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은 늙은 아버지일 뿐이었다. 아들은 왜 그랬을까? 자신이 평생을 바쳐 가르쳤던 것이 진실과 정의의 무게 아니었던가? 분노가 치밀다가도 거대한 권력 앞에서 두려웠을 아들의 나약한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깨달았다. 강태준과의 싸움은 끝났지만 자기 자신과의 그리고 아들과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헬쑥해진 아들 박지훈이 그를 찾아왔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 문턱에서 차마 들어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 어떤 법정에서의 변론보다 더 어려운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박지훈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고백했다. 강태준이 로펌을 통해 그의 목을 조여왔던 과정,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비겁한 자기합리화, 그리고 진실을 알면서도 아버지를 외면했던 자신의 모든 죄를 눈물로 쏟아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정말 죄송합니다. 박선우는 눈을 감고 아들의 오열을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연민이 거세게 충돌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몇 달간의 사투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다. 진실을 향한 길 위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아들 앞에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일어나거라.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다. 너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것은 질책이 아닌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아버지의 뜨거운 용서였다. 그 후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박선우가 찾아낸 활동 일지는 대한민국 역사를 뒤바꾸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대대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박선우의 할아버지와 한진명을 비롯한 수십 명의 잊혔던 독립운동가들이 마침내 그 이름을 되찾았다. 강태준은 구속되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고 그의 거짓된 역사관은 폐허가 되었다. 몇 달 후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서대문의 한적한 곳에 작은 현판식이 열렸다. 진실을 기억하는 재단. 박선우와 이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한지민이 나란히 서서 현판을 공개했다. 그곳은 잊힌 역사를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국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작은 공간이었다. 박선우는 더 이상 외로운 투사가 아닌 젊은 학자들을 이끄는 따뜻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말끔했던 변호사의 옷을 벗고 묵묵히 자원봉사자 명찰을 단 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명예와 부를 모두 내려놓고 이곳에서 무료 법률 자문을 하며 아버지의 용서를 행동으로 갚아나가고 있었다. 박선우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바로 세우는 것임을 그는 이제 알았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외침으로 시작된 진실의 불씨는 이제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빛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기 그 기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남은 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이들이 있습니다. 박선우는 온화한 얼굴을 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세상이 미처 알아주지 못한 숨겨진 진실이나 잊혀진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기억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는 더 큰 진실과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